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미국에서 개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쪽은 우리가 좀 비중 있게 좀 봐야 되는 시기가 맞다. 신세계나 네이버에게 이게 과연 주가의 호재가 될 것이냐 악재가 될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호재성 제로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신 분은요,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편안한 날이 없네요. 원래 주식 투자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주식시장에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벤트가 벌어지니까요. 아니 뭐 시장에는 새로운 재료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니까 네. 편한 날이 없습니다. 아니 뭐 또 무슨 이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가라앉나 그죠? 싶으니까 이젠 또 뭐죠? 암호화폐가 폭락한다고 해서 또 증권시장이 또 불안정해지고. 네. 참. 네, 일단 오늘 장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뭐 선방한 건가요? 악재에 비해서는? 선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죠. 네. 그래서 향후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확인이 되면서 미 시장은 차익 실현 매도세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장 초반에 급락 출발한 후에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미국 시장은 끝났습니다.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플러스 마감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고스란히 오늘 반영이 좀 되는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소부장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미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월 FOMC 의사록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일부 위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가 현재와 같은 회복을 지속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일정에 따라서 자산 매입 규모와 속도를 조정을 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테이퍼링을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향후에 경제가 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을 논의를 시작을 하겠다고 좀 밝혔고, 그리고 이제 대다수 위원들이 결론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 경제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원전 고용이라든지 물가 안정에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게 좀 결론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는 뭐 언젠가는 하겠죠. 뭐 계속적으로 자산 매입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언젠가는 축소는 하겠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점, 그 부분은 재확인했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으로서는 6월 7일경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때 고용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5월 고용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6월 15일과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가 시장의 이목을 좀 끌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15일과 16일 이때가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 전후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테이퍼링과 관련한 것은 그렇게 크게 그 시장에 영향을 끼치진 않은 것 같죠? 네, 저도 뭐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나눌 때 된 거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누구 얘기 끊을 때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다 생각했으니까. 언젠가는 자산 매입 축소가 언젠가는 한다라고 다들 시장이 참여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어느 때인가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 의사록에서는 처음으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부분, 향후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하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그나마 조금 안심하는 분위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장에서는 주도주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두산그룹주가 상승세를 보였어요. 뭐 중공업, 두산 퓨어셀,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스마트 원전으로 좀 불리우는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된 얘기가 좀 시장에서 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사실 원전과 관련된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빌 게이츠 역시도 소형 모듈 원자로 활용을 상당 부분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글로벌 회사들이 이런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있고 앞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이 소형 원자로를 누가 개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제작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임에 들어갔을 때 두산중공업이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몇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위탁 생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산중공업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원전과 관련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 그 밑에 뭐 원전과 관련된 우리나라 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중소업체들, 뭐 보성파텍도 있을 수가 있고, 뭐 BH라는 BHI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조금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이 소형 원자로가 오늘 하루는 좀 주목을 받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산그룹주가 그 재무 안정성 이슈 때문에 그 시장에서 좀 하락하다가 또 무슨 이슈들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하여튼 좀 그 변동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산그룹주가 조금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는 건 이제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두산중공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원전뿐만 아니라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쏟고 있고, 두산그룹 중에 이제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독보적으로 큰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에너지, 풍력, 수소 이런 쪽으로 좀 주목을 많이 좀 받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소형 원자로가 주목받는 이유가 이게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좀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수소 에너지, 그러니까 수소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뒷받침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수소라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레이 수소, 뭐 그린 수소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수소를 생산하는데 화석연료를 가지고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레이 수소가 될 것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결국은 수소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레이 수소, 즉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 진짜 뭐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원전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린 수소의 그런 유일한 대안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원전 대비해서 안전도가 월등히 높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원전 대비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한 3000분의 1 정도로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좀 과학자들이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상당히 몇 년 동안 월봉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 상당히 힘들었던 그룹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친환경과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앞으로는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룹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원전과 관련해서 한 번만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 원전 쪽이 좀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이 한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 원전 쪽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국내 정치 진영에 따라서 이게 찬반이 극명하게 지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앞둔 이 시점에서는 계속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게 유력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원전과 그렇죠. 관련된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이 대선과 관련된 정책 테마로 좀 엮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같이 감안을 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원전 테마, 그리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거는 참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라는 게 당장의 숫자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하는 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죠. 아무래도 성장주라고 봐야 되니까. 그 수급이겠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 수급을 땡겨주는 이벤트, 그런 이슈들이 일어날 맞습니다. 것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달려있는 뉴스가 얼마큼 많이 반복적으로 생산이 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선을 한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주요 후보들이 이와 관련된, 원전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뉴스화가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엔터주의 상승세도 오늘 좀 보니까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티스트의 그 활동, 네. 우리 공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스톱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거의 전무했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뭐 서프라이즈를 띈 것 같다. YG나 SM, JYP 다. 이제 이렇게 그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콘택트를 대비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집단 면역에 대한 이슈가 이제 미국서부터 다 네네. 이렇게 가면서 이제 엔터주들이 뭐 불을 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어떤 일시적 상승으로 봐야 될까요? 엔터주들 쪽은 일시적인 상승으로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당히 소외됐던 종목들이었거든요. 요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요 근래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모처럼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승의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뭐니 해도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YG엔터부터 시작을 해서 SM, JYP 모두 다 뭐 좀 엄청난 실적을 좀 보여주었어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다들 훌쩍훌쩍 뛰어넘는 이제 실적을 보여주었거든요. 특히 엔터테인먼트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부분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했냐면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전무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와 관련된 수입원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수입원으로 온라인 콘서트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면으로 안 되니까 온라인 상황으로 이제 콘서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이제 대박이라고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이제 먹히기 시작을 했었고 이게 새로운 수입원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한테는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오프라인 콘서트보다 비용이 훨씬 더 안 든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콘서트보다 10분의 1밖에 비용은 들지 않지만 그 효과는 거의 오프라인 콘서트하고 맞먹을 정도 온라인 콘서트에서 좀 보여주다 보니까 각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이 온라인 콘서트에 영향을 좀 집중하기 시작을 했고 이쪽에서의 매출이 새롭게 발생.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없었던 매출이었던 거죠. 온라인 콘서트가. 그 온라인 콘서트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매출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백신의 그 보급과 함께 점점 더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이제 조금씩 우리가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콘서트도 또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기존 이제 작년에 없었던 오프라인 콘서트가 비정상화에서 정상화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면 온라인 콘서트라는 새로운 수입원 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 콘서트까지 수입원까지 같이 보인다라고 하면 시너지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우리가 많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가상세계와 관련된 그리고 이 가상세계에서 가장 접목을 잘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실적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적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엔터테인먼트 많은 회사들 중에 저는 생각보다 깜짝 놀랐던 부분이 JYP 실적이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JYP가 이제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138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이 42.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42%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정도로 마진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향후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쪽이 이런 연예기획사 3사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물론 지금은 주가가 단기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사기에는 접근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충분히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저 댓글에서 남겨주신 것처럼 그 한국의 그 어떤 K-팝 이것의 그 세계 붐을 더 띄우기 위해서 연합 콘서트 같은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네.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게 근데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공감이 좀 확 되네요. 뭐 지금 이제 자동차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오늘 호재 뉴스가 나왔어요. 4월달 유럽 판매량이 4배나 늘었다. 현대차, 기아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장이 좀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주 거셌어요. 현대차하고 기아에. 이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금 뭐 자동차 한쪽 분야에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역시나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입니다. 이게 과연 완화가 될 것이냐,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유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자동차 업종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TSMC가 반도체 라인 하나를 완전히 비우고 3조 원을 들여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르네사스라든지 NXP 등 같은 경우가 공장이 이제 정전이라든지 화재 등으로 비정상화되었다가 이게 정상적인 수준까지 가동률이 올라오는 시점을 한 7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난주에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상반기에 비해서 크게 감소할 것이고 이 완성차 업체들이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상황을 목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반기를 대비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자동차 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이 의견에는 저는 바뀐 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좀 의견에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반대쪽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주로 이제 8인치 웨이퍼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가 생산이 되는데 이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12인치 웨이퍼보다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많이 낮은, 그러니까 8인치 웨이퍼 라인을 증산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의 본질적인 이유가 이윤의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이윤 창출이 기본적인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압박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증설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자동차 수요 증가가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연되었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건데 과연 이 이연된 수요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고 이게 일회성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차량용 반도체를 늘리기에는 이 반도체 회사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하는 쪽이 반대쪽 의견입니다. 이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말이 맞을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제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런 뉴스가 있어요 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입장인데 양쪽 모두 다 의견이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니까 다 합리적인, 그러니까 뭐 맞는 얘기들 하고 있어요. 다만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지만 향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동차 쪽은 지금 삼성전자 역시도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그렇죠. 좀 하고 있고, 자동차의 현대차 그룹 역시도 지금 미국에 8조 원을 들여서 새롭게 공장을 증설 또는 새롭게 공장을 짓겠다라고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월이 되면 미국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연비 규제 이제 강화안이 발표가 될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미국에서 개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중국 판매가 좀 부진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 기회를 놓치면 그러면 글로벌 탑3 안에 들겠다는 그 현대차의 야심차게 목표가 이미 물 건너 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놓칠 수 없는 게 미국 전기차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공장 투자를 현대차 그룹에서는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와 함께 우리는 미국 시장에 현대차 그룹과 동반해서 진출한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선별해서 좀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도체 역시도 투자 얘기도 있지만 이 자동차 분야 역시도 대규모 투자 소식이 같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과 동반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좀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분명한 거는 큰 흐름에서 이 전기차 시장이 아주 크게 확대될 것은 분명하고요. 미국차 시장이 아주 커질 거라는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네.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외국인들은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은 글쎄요, 이게 언제쯤 이게 조금 바뀔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궁금하긴 한데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좀 잡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이 매도가 많이 나가서 반도체 쪽의 수급이 악화가 되고 있는, 좀 안 좋게 나오는 건지, 안 그러면 반도체 쪽의 포지션을 줄이고 있다 보니까 국내 시장을 매도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이 게임인데 뭐 지나고 봐야지 이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바뀌어야지만이 국내 시장을 매수 유입이 외국인의 매수 유입이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자동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은 한 업종을 가지고 매수하기보다는 패시브 자금을 가지고 시장 전체적인 전반적인 걸 사는 경향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유입을 기대하려면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그 자동차와 관련된 그 외국인의 그 매수 매도세 그 흐름을 보도 좀 희한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차, 기아는 팔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를 한단 말이죠. 조금 적은 양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많이 팔아서일까? 왜냐면 또 많이 팔았으니까. 근데 뭐 다른 데도 많이 팔았으니까. 하여튼 그런 이유가 그 완성차 쪽에서, 그러니까 부품 쪽에서는 좀 뭔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시장 흐름을, 근데 완성차 쪽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게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부품이라든지 완성차라든지 뭐 자동차 업종은 같이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완성차가 좋은데 부품 회사가 안 좋거나 부품 회사는 좋은데 완성차가 좋다 이런 경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미국계 자금일 수도 있고 유럽계 자금일 수도 있고 또는 중동계 자금일 수도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합쳐져 가지고 왜 우리가 보이는 통계학적으로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외국인의 전반적인 수급을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자동차 쪽은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하반기부터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쪽은 우리가 좀 비중 있게 좀 봐야 되는 시기가 맞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와 같이 동반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나온 뉴스 뭐 댓글창에서도 어떤 분이 좀 언급을 하셨는데, 뉴질랜드에서 이제 기아 차량 리콜 소식이 있었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지 않겠느냐. 뭐 그걸 또 기회로 삼은 공매도 세력이 또 공매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네요. 사실 근데 이 리콜 소식이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작년에 한번 있었던 뉴스고, 뭐 만도 같은 만도랑 좀 부품 회사 중에 만도랑 좀 엮인 것 같은데. 네. 만도도 오늘 많이 빠졌나 봐요. 네. 그래서 K5하고 소렌토 모델이 이제 리콜을 이제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기아가 조금 빠졌었고, 이거를 이 품질 관리와 좀 연관이 있다라는 부품 회사가 만도기 때문에 만도가 한 7%, 8% 정도 이제 매도가 좀 나왔는데 빠졌는데, 사실 리콜 문제는 당연히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이 향후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기아차 입장에서는 향후적으로 비용 처리할 부분이 이미 그러니까 반영을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책임 소재가 확실히 지금 지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도 같은 입장에서도 지금은 뭐 비용 처리를 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게 만도 회사의 그 사측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리콜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이슈의 끝을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실제로 근래 배터리 셀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번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1조 원 규모의 리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70% 정도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역시도 단기간에 그치고 말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콜 문제는 아마 단기간의 이슈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분이 또 지적하신 게, 그 가격 차는 400만 원인데 아이오닉은 실제 주행거리가 400km고 테슬라 모델 Y는 500km다. 그러니까 이 주행거리가 100km씩 차이 나는데 제품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겠냐, 이런 의견도 주시기는 했네요. 제품의 경쟁력은 제가 뭐 비교를 직접적으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도 뉴스프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현대기아차의 아이오닉 5가 그렇게 경쟁력이 뒤처지는 뉴스는 아니었거든요. 유럽에서도 상당히 그 선 예약 주문 된 걸로 저도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가 유럽이 그래도 자동차 쪽으로 상당히
그래도 큰 시장인데 그쪽에서 호평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자동차의 그 기술 경쟁력이 글로벌 다른 업체들에 비교했을 때 뒤처진다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자동차 지금 분명히 지금 뭔가 어떤 이유로인가 지금 걸림돌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러한 현상들이 일시적일 것이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훼손이 된 것이냐, 아니면은 일시적 어떤 그 현상이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의 어떤 그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가장 큰 포인트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이게 이어질 것이냐, 안 그러면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것이냐,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만약에 예측을 하시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자동차 쪽은 비중 축소가 맞고요. 아니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은 하반기에 좀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자동차 업종을 좀 담아가는 시기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동차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점들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제 네이버하고 신세계가 함께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봐요. 일단 이베이 코리아 인수 규모가 4조 원인데 둘이 과연 네이버와 신세계가 힘을 합칠 수 있겠느냐, 또 그랬을 때 시너지는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사실 뭐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예,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가 이제 신세계와 함께, 원래는 이제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라고 이제 뛰어든 상황이었고, 그렇죠. 네이버가 거기에 이제 지원 사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신세계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되고, 네이버가 2대 주주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건데, 일단은 이베이 측은 이베이 코리아 희망 인수 금액을 한 4조 원에서 한 5조 원까지도 제시를 한 상황이에요. 이게 좀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좀 공통적으로 좀 있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이달로 예정되었던 본 입찰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로 미뤄진 것도 이 매각 희망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 때문에 좀 미뤄졌다라는 평가도 좀 받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네이버가 이제 참전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 이베이 인수전 열기가 아마 다시 한번 좀 달궈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비 입찰에서도 SK텔레콤이 이미 들어와 있고 롯데쇼핑에서도 관심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롯데쇼핑 그리고 SK텔레콤 이 두 회사 모두 다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대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게 향후 어떻게 대응이 나올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지게 되고요. 이베이 코리아는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옥션, 지마켓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션하고 지마켓을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커머스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네이버가 압도적인 1위고요. 거의 이제 한 27조 원? 네이버의 이커머스 시장 그 거래 대금이 한 27조 원 되고, 이 뒤에서 지금 무섭게 쫓아오는 회사가 이제 쿠팡입니다. 쿠팡이 한 24조 원 정도, 로켓 배송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거래 대금이 한 2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베이가 한 20조 원 규모예요. 그리고 이제 신세계 쓱닷컴이 한 7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네이버하고 신세계는 이미 뭐 지분 스왑을 통해서 이미 피를 섞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베이까지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 계산으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한 55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초대형 유통연합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연합조선을 같이 구축한 게 CJ 대한통운까지 같이 이제 있는 부분인데, 이게 쿠팡을 압도하는 규모임에도 규모이기도 하고, 이커머스 거래액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이 네이버, 신세계, 대한통운 이렇게 이 3자 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규모의 경제 효과까지 가세를 한다라고 하면 국내 유통시장을 좀 뒤흔들 수 있는 규모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베이를 누가 인수를 할 것이냐 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1번가라는 그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롯데쇼핑도 마찬가지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는 순간에 국내 유통업계에 좀 방향을, 그러니까 판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인수할지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베이 코리아를 가져간다는 건 일단 매출 규모에서 확 업이 되는 거니까 분명히 예, 이제 시장의 강자가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와 신세계가 같이 손을 잡기로 한 거는 확정이 된 건가요? 지금
뉴스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공시한 건 아니죠. 예,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다음 달에 입찰에 과연 진짜 네이버하고 신세계가 같이 손잡고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업계 의견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누가 그렇게 크게 가져가느냐 보다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이제 더 궁금할 텐데, 이게 사실 뭐 4조, 5조 원이면 엄청난 현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세계나 네이버에게 이게 과연 주가의 호재가 될 것이냐, 악재가 될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저는 호재성 제로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4조, 5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라는 얘기도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이상의 규모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7조, 8조 원을 써냈다라고 하면 그거는 네이버든지 신세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지금 예상하는 수준이 한 4조 원 규모, 5조 원 규모 이 정도 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이버와 신세계 이 양측 회사에게 모두 다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세계 같은 경우는 워낙 오프라인 쪽에 그 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온라인 쪽이 가세가 된다라는 게 되게 호재일 것 그렇죠.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가 흐름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소식이 과연 호재일까? 왜냐하면 또 네이버도 그 이 온라인 쇼핑 쪽이 좀 이커머스가 강하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이제 플랫폼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의 확장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이제 플랫폼 회사들은 과연 기존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생태계, 그러니까 본인만의 플랫폼 사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넓혀가느냐가 주가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커머스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신세계와의 뭔가 조인트를 하고 계속적으로 본인만의 영역을,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 주가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 보시는 분들, 또 네이버나 신세계에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이슈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밤 뭐 우리 미국에서 워낙 그 뭐죠? 좋은 뉴스, 뭐 나쁜 뉴스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같이 흔들리니까 이제 밤에 잠자기가 무서워요. 자, 오늘 해외 시장에서 일어날 주요한 이슈들이 있거나 또 그러한 것들에 맞춰서 내일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 전략 같은 것 좀 알려주시죠. 사실 지금 장세가 조금 주도주가 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권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주식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고 좀 관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하락을 할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다만 우리가 어디 포인트, 그러니까 어느 산업과 어느 섹터를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을 빼고 시장을 좀 천천히 좀 관망하고 다음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 자세를 조금 힘을 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오늘 밤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에서 이제 주최로 하는 반도체 협력회의가 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공급망 문제가 다루어질 건데, 또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좀 앞두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투자라든지 백신 협력, 그리고 막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제 미국의 대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자동차 공장도 짓고 2차 전지 공장도 짓고 이런 투자를 해주고, 백신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유리하게 조금 이렇게 뭔가 외교적인 협상력을 좀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조금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협력회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 내용을 한번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공교롭게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이 조금 나올 만한 부분들은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이에요.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월요일 날 아침에 영향을 미칠 건데, 사실 지금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솔직히 지금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시장을 조금 한 발짝을 뒤떨어져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저 한 과장님 생각처럼 외인과 기관들도 그래서 좀 관망하기 위해서 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느라 파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공매도가 재개가 된 다음부터 계속 저 국내 시장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저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심정을 좀 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만약에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확정되어지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도 투자가 또 확정되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들 업종, 그러니까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쪽이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잘 하는 분야인데, 주가 측면에서는 그동안 조금 많이 못 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번 이들 업종에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기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내일 금요일이죠. 그 주말 또 그 토요일 날 뉴스가 나오니까 일단 내일은 그냥 뭐 지지부진한 역시 눈치 보기장이 뭐 간다라고 보고 또 거기에 대응을 해야겠군요. 오늘 같은 장세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시장은 조금 빠졌는데 코스닥 시장은 조금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된 반도체 쪽 투자 확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좋았는데 지금 또 시장이 조금 혼탁한 이유가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경기 민감주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의 섹터가 지금 조금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주가 좀 안 보인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 내일 역시도 이쪽 흐름은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를 저는 좀 취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